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 메디아 팟캐스트 시리즈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메디아 의료교육 아카데미는 전 세계적으로 의료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제공하며 평가하는 글로벌 의료교육 기관입니다. 오늘은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 소아내분비학 명예교수인 피터 클레이튼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팟캐스트를 마치면 학습자 여러분은 약물 유전체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성장장애 환자의 향후 치료 및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팟캐스트는 성장장애 관리에서의 디지털 의사결정 2026이라는 지속 의학교육 프로그램의 일부로 성장장애 관리 분야의 임상의들, 특히 소아과 전문의 및 일반 진료 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내용 중에는 성장장애를 전문으로 하는 간호사분들께도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Hello, my name is Peter Clayton.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피터 클레이튼입니다. 저는 맨체스터 대학교 소아 내분비학 명예교수입니다. 저는 영국 국민보건서비스 산하 왕립 맨체스터 아동병원에서 소아 내분비학자로 임상 경력을 쌓았으며 이를 대학에서의 학술 활동과 병행해 왔습니다. 향후 5년 내 임상 진료의 일환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약물 유전체학이 환자 치료에 가져다 줄 가장 큰 이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I'd like to start answering that question. 먼저 우리 모두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약물 유전체학의 정의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약물의 효능과 안전성을 살펴보는 데 있어 약물 유전체학을 활용한다는 것은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전적 변이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효능 및 슬래시 또는 안전성입니다. 이 분야는 수년 전부터 존재해 왔으며 약물 유전체학에는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물의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와 그 유전자에서 생성되는 단백질을 규명하는 것은 약물의 효능과 안전성 모두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담당하는 소아내분비학 및 성장장애 분야에서는 현재까지 약물 유전학이 큰 역할을 해오지는 않았습니다. 제 경력 전반을 되돌아보면 성장장애는 임상적 관점에서, 즉 아동의 표현형과 성장 양상을 바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방사선학적 검사, 즉 골연령을 확인하기 위한 엑스레이나 뇌 스캔 및 특히 성장 호르몬 수치 확인과 같은 호르몬 검사가 수행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진단과 그에 따른 치료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제 경력 초기에 유전자 검사는 보인자 확인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이후 단일 유전자 검사가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지난 10년 이상 동안 성장 연구 및 분석 분야는 훨씬 더 정교해진 유전체학의 등장으로 인해 극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과거에는 진단을 위해 개별 유전자 여러 개를 살펴보는 데 그쳤지만 이제는 유전적 진단을 내리기 위해 전체 엑솜을 분석하거나 경우에 따라 전체 유전체를 분석하는 단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전적 진단에 대해 이야기하는 문제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여러 면에서 약물 유전체학 과정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분자학적 관점에서 정확한 진단 결과를 파악하고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약물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성장장애에는 복잡한 표현형과 다중이완이 존재한다는 점을 이제 인식하게 되었으며 유전체 연구를 통해 일부 아동이 하나 이상의 유전성 성장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가 무엇인지, 그 병인이 무엇인지, 이건 어떤 분자 경로가 관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치료가 적절한지를 완전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약물 유전체학의 첫 단계로서 유전자 검사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성장장애 자체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성장장애가 존재하지만 현재 성장 촉진 치료를 받는 질환들, 예를 들어 모든 유형의 성장 호르몬 결핍증뿐만 아니라 여아 터너 증후군이나 출생 시 체중이 적고 계속 작은 체구를 유지하는 아동과 같은 성장 호르몬 결핍이 아닌 질환들도 포함됩니다. 저는 이 집단이 유전학적 관점에서 특히 연구하기 좋은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태아의 재태 연령에 비해 작게 태어나 계속 작은 체구를 유지한다는 것은 성장장애에 대한 단순한 표현형적 묘사일 뿐 분자적 원인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전적 요인에 기인한 신생아, 저체중의 다양한 원인을 점차 파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모든 질환을 다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질환에 적용하는 치료법은 성장 호르몬으로 치료하는 주요 질환들에 해당합니다. 물론 수년 동안 사용되어 온 치료법은 매일 성장 호르몬을 주사로 투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초기에는 뇌하수체 유래 호르몬을 사용했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는 제조합 인간 성장 호르몬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일반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각 질환에 대한 투여 용량은 다소 경험적으로 결정되어 왔으며 성장 호르몬 결핍이 없는 아동들은 결핍이 있는 아동들보다 더 많은 용량을 투여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 호르몬 결핍증뿐만 아니라 성장 반응이 매우 다양하고 반응 범위가 넓은 다른 모든 질환에서도 알게 된 점은 치료를 시작하기 전인 초기 단계에서 아동이 어떻게 반응할지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물 유전체학적 접근법을 도입하게 된 근거입니다. 이 접근법은 꽤 오래 전 우리 분야에서 단일 유전자를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소규모 집단에서 일부 단일 유전자, 변이가 반응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더 큰 규모의 코호트를 더 면밀히 분석하고 성장 호르몬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유전자들을 살펴보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해졌다고 생각합니다. DNA 내 단일 유전자 변이에 관해 현재 우리가 도달한 단계는 성장 호르몬에 대한 반응은 실제로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서로 다른 유전자들에 의해 조절되고 있으며 이 모든 유전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그 변이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 모든 유전자가 정확히 무엇이며 각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그 DNA 변이 연구에 참여했지만 그 후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전자 발현을 살펴볼 때는 메신저 RNA, 즉 DNA의 산물을 관찰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아동에게서 발현되는 모든 메신저 RNA를 살펴보고 어떤 것이 성장 반응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몇 년간 우리가 해온 연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이 실제로 성장 반응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을 단독으로 그리고 반응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진 기저 임상적 특징과 연관지어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이 치료 반응 예측에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환자 집단에서 이러한 연구를 수행했으며 서로 다른 집단과
다양한 성장 장애에서 기저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을 활용해 치료 반응을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치료 결정 과정을 시작할 때 가족과 함께 그런 과정을 밟을 수 있다는 점이 관리 측면에서 매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양호한 반응이 나타날 확률과 그렇지 않은 반응이 나타날 확률은 각각 어느 정도일까요? 그렇다면 이것이 치료 시작 여부나 초기 투여량 설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가 수행한 연구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점은 메신저 RNA 추출을 위한 혈액 샘플 채취는 다른 혈액 샘플 채취와 마찬가지로 간단하지만 그 샘플의 처리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 생성은 점점 더 간단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방대한 양의 복잡한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성장 반응과 관련된 유전자 및 유전자 발현을 연결하는 분석은 복잡하며 최적의 예측 인자를 선별할 수 있게 해주는 랜덤 포레스트와 같은 AI 기법과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 연구 수준에서는 이것이 충분히 가능함이 입증되었으나 임상 수준에서는 아직 실용적이지 않은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다 일상적인 임상 접근 방식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수행하는 한 가지 방법은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을 분석하여, 즉 반응을 예측하는 mRNA를 살펴보고 이들이 DNA 변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이 QTL, 즉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 변이가 위치하는 게놈 영역이라고 부르며, 여기서 DNA의 변이는 예측 인자로 확인된 해당 mRNA의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를 해낼 수 있고 일부 프로파일에서 이러한 이 QTL을 찾을 수 있음을 입증한다면 DNA 샘플을 이용한 임상 검사가 훨씬 더 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앞으로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치료 측면에서 변화하고 있는 또 다른 측면은 매일 재조합, 인간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던 방식에서 벗어나 매일 주사를 맞을지 아니면 매주 주사를 맞을지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치료 환경에 있어 상당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성장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 약물들은 매우 드문 질환인 연골무형성증 치료에 사용되어 왔지만 이제 더 흔한 성장장애에 대해서도 검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성장치료 분야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동에게 어떤 치료가 적합한지 결정하는 첫 단계가 과거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성장 중인 분야인 약물 유전체학은 안전성보다는 효능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반면 과거에는 개별적인 약물 유전체학이나 전반적인 약물 유전체학이 이 두 가지 영역 모두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약물 유전체학을 통해 안전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모든 연구에 있어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개별 기관이 보유한 각 성장장애 환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샘플을 확보하려면 국제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약물 유전체학이 활용되고 있는 많은 흔한 질환들에 비해 샘플 수가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한 가지 주의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상황과 향후 5년 동안 일어날 일들을 종합해보면 대략 그런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분야에서 약 10년 동안 일해왔는데 상황이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변화하고 AI가 발전을 주도하는 방식을 고려할 때 그 속도는 상당히 빨라질 수 있습니다. 약물 유전학이 극히 드문 성장 장애를 가진 환자들을 돕는 데도 활용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혜택은 주로 이미 확정된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만 국한될까요? What I started out by doing is talking about 제가 처음 언급한 것은 약물 유전학의 첫 단계로서 유전적 진단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어떤 질환을 다루고 있는지 파악하고 적절한 약물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희귀 질환, 특히 극히 드문 질환에 매우 잘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극히 드문 질환들을 한데 모아 극히 드문 환자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인사이트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극히 드문 질환에서 유전자 검사가 하는 역할은 분자적 관점에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세포 경로일 수도 있고 성장 경로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으며 일반적인 기능과 성장을 모두 포함하는 것과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 결정을 내릴 때 이러한 지식은 중요합니다. 성장 호르몬이 적절한 치료법일까요? 이 아동에게 성장 호르몬 대신 더 하류 단계의 호르몬 치료인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이를 투여해야 할까요? 아니면 성장 경로를 실제로 조절하는 새로운 약물 중 일부가 그 매우 희귀한 성장 장애에 적합할까요? 저는 사실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고방식과 과정이 현재 진행 중인 것이죠. 약물 유전학이 더 널리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미 소아내분비학자가 접하는 다양한 성장 장애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약물 유전학이 그 모든 성장 장애에 걸쳐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몇 가지를 언급했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일부 장애의 경우 약물 유전학을 훨씬 더 심도 있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성장 호르몬 결핍증의 경우 우리는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을 사용하여 이를 자극 검사에서 확인된 성장 호르몬 수치와 연관지어 분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장 호르몬 결핍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이 자극 검사입니다. 또한 우리는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이 성장 호르몬 결핍 범위에 해당하는 해당 농도 범위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을 활용하면 진단 과정뿐 아니라 선택한 약물에 대한 반응 예측 과정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진단적 질문과 치료적 질문 모두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통합 프로파일을 확보할 수 있다면 아동이 받는 검사 과정을 단순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주목받고 있는 또 다른 분야는 성장 관련 기타 질환들입니다. 사춘기는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소아내분비학자로서 우리는 사춘기가 너무 일찍 시작되거나 너무 늦게 시작되는 사춘기 장애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을 사용하여 매우 이른 사춘기를 겪거나 사춘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아동을 예측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내분비 질환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글루코코르티코이드로 치료하는 부신 질환의 경우 다양한 오믹스 기법을 활용한 연구를 통해 글루코코르티코이드에 대한 반응을 규명함으로써 해당 아동의 부신 질환 치료에 적합한 글루코코르티코이드 또는 투여 패턴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아내분비학 분야는 성장장애뿐 아니라 우리가 다루는 다른 내분비 질환까지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팟캐스트를 마치고 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주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I'd like to finish by just going over some of the messages that I hope I've shared with you.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했던 몇 가지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일반적인 성장 치료법인 제조합 인간 성장 호르몬에 대한 성장 반응이 이 호르몬이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상황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는 이러한 차이를 결정하는 요인을 더 잘 이해해야 할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지금까지 이는 기저치, 임상 및 성장 표현형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RNA 프로파일에 약물 유전체학을 적용하는 것이 성장 결과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유전자 진단이 약물 유전체학 과정의 첫 단계가 될 수 있으며 실제로 종종 그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는 예를 들어 치료법 선택의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유전적 진단을 통해 암, 발병 소인 등이 확인된 경우 성장 촉진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장 반응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유전자의 DNA 변이를 조사한 연구들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많은 유전자가 성장 호르몬에 대한 성장 반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중 대부분은 후속 연구에서 재현되지 않았습니다. 흥미롭게도 확인된 유전자들은 성인 신장과 관련된 유전자들과는 다른 변이체들입니다. 따라서 성장 호르몬에 대한 반응을 결정하는 유전자들은 여러분이 얼마나 키가 클지를 결정하는 유전자와는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성장 반응을 정확히 예측하기 위한 메신저 RNA, 즉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성장 호르몬 결핍, 터너 증후군, 그리고 태아 발육 부진으로 태어난 저신장 아동들을 살펴보았으며 이 모든 사례에서 이러한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이 예측에 유용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재의 검사 과정, 즉 분석까지의 처리 과정이 복잡하여 일반적인 임상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저는 유전자 발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DNA 서열인 이 QTL, 즉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 변이가 위치하는 게놈 영역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저치 메신저 R, NA,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 내에서 개별 유전자와 관련된 이 QTL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DNA 서열 변이에 대한 검사는 전체 메신저 RNA,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을 분석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며 일상적인 임상 관리에 활용하기 훨씬 쉬울 것입니다. 또한 성장장애 치료제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매일 투여하는 성장 호르몬이든 지속형 성장 호르몬이든 제조합 인간, IGF-1이든 아니면 기본적인 성장, 신호 전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현재 임상 시험 중인 새로운 성장 촉진제들이든 초기 투여 용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 예측 유전체학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디아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속의학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웹사이트 mediaaacademy.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